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공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소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검사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조우론 변호사, 소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유아인 씨 영상을 봤는데 대법원 최종심이 7월 3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2년 5개월이나 지금 걸렸는데 그때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량이 상당해요. 그렇습니다. 이 혐의가 상습 투약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유아인 씨는 2020년 9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2년 3개월 동안 다른 사람 명의의 수면제를 무려 44차례에 걸쳐서 1000정이 넘게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에 더해서 지난해 1월에는 최 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처방이나 투약 횟수를 보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조 변호사님 이게 다른 마약 사범이나 뭐 비교해 보면은 이 많은 겁니까 실제로도? 네, 굉장히 많죠.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기간에 비춰봐도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범행 일시로 지금 특정된 기간이 18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18개월 동안 180번이 넘는 투약이 있었다라는 거는 한 달에 거의 10번 이상 투약을 했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약류를 이제 투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 양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위 내시경을 할 때도 우리가 투약을 맞아요. 하게 되는데 그 양에 비춰 본다고 해도 거의 1000회에 육박하는 그런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예. 대법원 이제 선고를 앞두고 1심부터 한 번씩 살펴보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서 변호사님 이것이 원래 법정 구속이라는 게 방어권 보장 이런 측면 등등 해가지고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심은 바로 구속을 시켰을까요? 사실 이제 해당 사건, 특히 이제 마약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초범이다라고 하면 사실 구속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투약 문제로 초범인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유아인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의 그런 중앙 선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초범인 점은 충분히 감안을 받겠지만 우선 투약 그 횟수가 너무 많았고 한편으로는 그 투약한 약물의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3가지 정도가 되는 종류가 많다는 점도 분명히 좋지 않게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예. 또 이제 일부에서는 별로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을 하지만 조금 반성을 하지 않는 취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제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마약류 등을 관리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악의적인 그런 위반으로 보인다. 그래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을 또 근거로 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실형을 선고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조 변호사님 2심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렇게 감형이 된 이유를 우리가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유아인 씨가 이렇게 약물을 투약하게 된 그 범행의 동기라고 하죠. 그 동기가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약물을 투입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이제 재판부에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5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했었던 점,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좀 감형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의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좀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법리 적용의 문제만 다투는 게 이제 예.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검찰 측에서 양형을
이렇게 감형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상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리 적용이 잘못됐는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대부분의 사안이나 아니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초범인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예. 또 5개월간의 구금 생활도 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항소심의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도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네. 이제 검찰에서 항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항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만 따지는 것이고 예. 1심, 2심 이제 해당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마 흡연 교사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유아인 씨 관련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도 공개됐었죠. 그 집을 팔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 유아인 씨가 과거 한 예능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이태원 자택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방송에 나왔던 부분만 보더라도 규모나 좀 분위기가 상당했었습니다. 예. 1심 선고 이후에 이 집을 이제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이 처음에 매매할 때는 매입할 때는 2016년에 58억 원에 유아인 씨가 이 집을 샀다고 해요. 그리고서 80억 원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수년간 이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결국 17억 원을 낮춘 63억 원에 이 집이 팔렸다고 전해집니다. 예. 왜 원하는 매매가를 포기하고 가격을 많이 낮추면서까지 급하게 이 집을 처분했을까? 뭐그 정확한 이유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심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예. 수임료 등 이런 비용 등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처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면 집까지 팔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본 적은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일단 뭐 장기간 구속이 됐을 때 뭐 의뢰인들을 보면은 뭐 전세 계약 같은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금을 빼서 그 부분으로 뭐 가족들의 생활비라든가 혹은 예. 변호사의 그런 수임료에 넣는 그런 경우들은 봤는데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변호사 비용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 실제로 이제 변호사 비용 등을 보태기 위해서 집을 매각했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책정됐을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마약 사건의 변호사가 8명이고 정관 위주의 변호사가 8명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호화롭게 꾸려진 변호인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반 사건에 있어서의 우리 변호사가 선임되는 숫자를 보면 대부분 한 명으로 구성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8명의 그리고 일반 변호사도 아니고 정관 출신이면 그 선임료 자체, 착수금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도 대리를 했을 것이고 2심도 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아마 이 마약류 관련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 기존에 뭐 대리를 하고 기존에 뭐 광고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광고 계약, 이런 출연 계약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이 급해서 아마 집을 판 것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또요. 이게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이거. 네, 이제 물론 뭐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른바 정관 예우나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또 정관을 선임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일을 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기소나 혹은 불기소가 애매한 그런 사건 중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조금 행사해서 불기소 쪽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국 이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예.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구속 상황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관을 찾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고 그렇다면 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양형에서 유리한 점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도 판사 일을 해본 변호사가 그런 점들을 잘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관을 선임을 하거나 혹은 뭐 같은 재판부에서 일을 했던 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결국에는 정관 변호사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실제로 뭐 최근에 영화 산업이나 극장 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유아인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들은 흥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사고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출연 작품의 경우에는 개봉이 기약 없이 미뤄지기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 개봉한 유아인 씨 출연작들을 보면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촬영이 종료됐던 작품들이었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 승부를 보면요. 바둑기사 조은현 씨, 이창호 씨의 실화를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 홍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아인 씨 영화가 개봉된다는 사실만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기는 잘하긴 잘하는구나. 그런 반응이 좀 이런 많더라고요. 호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정도로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영화가 또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하이파이브란 작품인데 현재 1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 역시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뛰어난 연기력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복귀를 시켜야 된다.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 죗값을 치르고 또 결국에는 복귀를 해서 성공적인 그런 연예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복귀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인 점은 저 역시 또 알고 있고 뭐 출연한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대중의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다 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결국 남은 것은 대중으로부터 언제 용서를 받는지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 대중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제 활동을 좀 재개하는 것을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